자, 페이지 36페이지 이제 법률행위죠. 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요건이 법률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죠.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서 서술 또 나옵니다.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해서 2번 의사표시와 법률의 관계에서 또 나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이다.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수개 의사표시 또는 기타의 법률 사실로 성립된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효과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죠?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3번 법률의 요건해 가지고 2에서 성립요건이 나오죠.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에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로서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의사표시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원하는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 성립요건이라고 하고요. 2번 특별 성립요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이 물건들은 다 법률행위에 뭐가 되냐면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그 다음에 현상 광고죠. 실제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일반적 성립 요건은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계약이 떠올라야 되고요. 요물계약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성립 요건이 떠올라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요물계약에서 요구되는 그 물건들은 계약의 법률행위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선 또다시 요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3.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고요. 넘겨보시면 388페이지에 일반적 효력 요건이 나오는데 일단 당사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제한 능력이라는 걸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되고요. 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볼 거고요.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으로서 목적의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가 필요한데 이건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효요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에요.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유효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했을 때 그 허가는 결국은 유효하기 위한 뭐죠? 유효 요건이 되고요. 두 번째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일단은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고 유효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효 요건과 관련돼서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효 요건 하면 무슨 말이 떠올려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되고요. 이것들이 유효 요건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제 보시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3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 요거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표적인 뭐죠? 성립 요건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4개들은 다 뭐죠? 유효 요건이고 요것만 성립 요건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법률행위 종료가 단독계약 합동행위가 나오는데 우측에 보시면 단독행위가 나오죠.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어도 법률행위고요. 2개가 있어도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승낙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고요. 단독행위가 2가지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오는데 외울 건 아니고요. 일단 둘 다 뭐죠?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같고요.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 승낙이라는 말은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데요. 좀 보면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못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계약을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있고요. 기한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에 반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 없다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우리가 안 할 거고 2번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에서 넘겨보시면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행위라는 건 뭐냐면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이거 구별이 될 것이 뭐냐면 처분행위가 있고요. 처분행위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뉘는데 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준물권이라는 것은 물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는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을도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무엇을 발생시키고 있죠?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죠. 그럼 뭐가 되죠? 채권행위가 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옵니까? 을에게 넘어오니까 소유권이 변동됐다. 물권이 변동됐으니까 이전 등기 같은 것은 뭐죠? 물권행위가 되겠죠. 많습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채권행위고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이 전세권이라는 뭘 취득해요? 물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설정 계약은 뭐가 되죠? 채권행위고 설정 등기를 해주는 것은 뭐죠? 물권행위가 되겠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에게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채권이 생기니까 1억을 빌려주는 것은 뭐가 되죠? 채권행위가 되는데 요 채권을 병에게 뭘 했냐면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준물권행위죠. 왜냐하면 을의 채권이 병의 채권으로 채권이 변동되고 있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이런 얘기죠. 법률행위를 했더니요.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수반되면 이걸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비출연행위라고 합니다. 출연행위가 다시 뭐로 바뀌냐면 뭐로 날리냐면 무상행위와 유상행위로 나뉘고요.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냐면은 대리권을 수요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가 뭐가 되냐면 비출연행위가 돼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죠.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면 저의 재산이 감소가 되겠지만 제가 이 안경을 갖다 버렸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진 않아요? 증가되진 않죠. 따라서 뭐가 되죠? 비출연행위죠. 왜냐하면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고 뭐는 없어요? 증가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뭐죠? 비출연행위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고요.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불요식행위인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요식행위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뭐냐면 불요식행위고요.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종된 행위라는 게 뭐냐면 주된 행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종된 행위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빌려줘야 담보를 설정할 수 있죠.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주된 행위라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종된 행위가 됩니다.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는 여기서 볼 건 아니고 뒤에서 볼 겁니다. 43페이지 오시면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죠. 자, 여기 지금 여기로 왔죠, 그죠?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고요. 그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첫째, 하단의 2, 첫 번째입니다. 목적의 확정이죠. 요건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목적이 뭐죠? 가능이 나오죠. 가능해야 유효하고요. 불가능하면 무효인데 의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것을 평가되면 뭐죠? 불능이 되고요. 2번 불능에 분류해가지고 원시적 불능 하단에 뭐죠? 후발적 불능이 나뉘어 앞에서 뭐죠? 개념입니다.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것은 원시적 불능. 효과는 일단은 무효입니다.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지만 하고 난 후에 불가능하게 되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효과는 일단은 무효고요. 우측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말 그대로고, 그 다음에 3번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이 나오는데,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이 뭘 해야 되냐면 적법해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강행복규가 나오고 단속복규와의 관계가 나와요. 법을 분류해 본다는 거죠. 법을 일단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으로 나뉘고요. 수험 중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임의법규고요. 임의법규는 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요 강행법규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둘로. 첫째,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뉘는데, 효력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물론 무효가 되고요. 단속규정이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민법에서는 단속규정이 없다.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다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지문임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규정은 위반하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뭐죠? 유효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단속규정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건설 촉진법인데 주택법으로 개정됐는데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먼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민법에서 강행법규는 뭐밖에 없죠? 효력규정밖에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면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이제 48페이지 오시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 103조가 나오죠. 자,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됐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례꼬지 공부해야 되고요.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판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유형으로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첩계약을 했다, 허위 법정으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뭐죠?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이니까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다른 말로 하면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사회적인 것들이 있는데,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별거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별거 계약 자체는 나쁜 짓은 아니지만 별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냐면 강제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별거 계약 자체는 무효이므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예약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적인 건 아니겠지만 혼인하고 싶다 하더라도 뭐 혼인하기 싫다면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강제하게 되면 뭐가 되죠? 반인륜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강제하게 되면 무효인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조건이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하고요. 결론은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전체가 쌍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결합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많이 있는데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은 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만약에 돈 받고 하기로 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이기 때문에 주기로 한 돈은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법정에서 법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하는 것 자체도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 받기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약속한 돈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동기가 표시가 되거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리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요. 가족법상의 자유죠.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냐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부부가 등장하면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미혼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도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인간 본성의 반응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세금 회피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채무 회피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또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자금을 만드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드는 건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거 숨기는 것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투기 행위도 뭐 하지 않냐면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분리하시면 좋겠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교재 내용을 좀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첫 번째 판례 설명드렸고 두 번째 판례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어요. 우리 최근 판례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가 뭐죠?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사유하면서 성공보수를 받는 게 뭐예요? 구속을 빼주겠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 무죄를 유죄를 무죄로 바꿔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결국 그것이 결국 나쁜 짓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하더라도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상단에 있는 2014년도 판례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에 유용해가지고 나오는데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서 가는 뭐 당연한 거고, 나번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다번이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증인이 증언해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뭐 받기로 하면요? 돈 받기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이런 취지의 판례죠. 그 다음에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서 가가 나오고 나번 보시면 부부, 친자 등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 있는 자가 동거하지 않을 것을 제3자 약속하는 계약인데 이게 뭐죠? 별거 계약이죠. 그러니까 동거하지를 않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별거 계약이라고 하고 별거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 할 수 없죠?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별거를 안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은 무효고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3번 개인적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맨 밑에 줄 읽어볼게요.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게 반사회적이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1년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 반사회적입니까? 아닙니까? 반사회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반사회적인 이유는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요.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어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것도 물론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넘겨보시면 나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4번 생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는 일종의 뭐죠? 자살행위입니다. 반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지나치게 사회적이라는 것은 도박이죠. 도박도 물론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3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을 한 후에가 문제예요. 이행한 후에는 일단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 주의하실 것은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이 사람은 보통 피해자라고 하는데 반환받을 수가 있다. 이게 뭐죠?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사적 법률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만 피해자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동계 불법은 한 거죠. 동기가 반사적이면
항상 무효인 것이 아니라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대표예제 문제 우측하단에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서 할 건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강박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니은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거죠. 채무회피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말은 돈 안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얘기니까 니은번도 답이 될 수 없죠.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여기죠. 세금 회피죠. 세금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리을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회임행위에 적극 가담하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행위는 반사회적인데 이거는 왜 반사회적인 것은 한 장을 넘겨보시면 5번에서 이제 이중매매로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에 대해서도 거의 80~90%는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중매매는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죄송합니다.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근데 땅값이 너무 갑자기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병에게 또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고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분도 원칙이 중요한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갑과 을 간의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갑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문제는 결국은 누가 먼저 등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선등기자 여기서 누구죠? 병이죠. 병이 소유권을 뭐 하게 되냐면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가 얘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해서 끝나는데 갑과 을 간의 병 간의 매매 계약도 여전히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갑이 을한테 돈 받고 등기를 안 해주는 것은 대표적인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한 후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등기한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게 되고요. 등기를 안 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원칙이 유효한 겁니다. 다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얘기죠. 앞에 지문에도 있었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첫째, 소유권은 아직도 갑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1매수인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매조는 무효가 됐는데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물론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5번 이중매매 효력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적극 가담을 해야 비로소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말이 나오고, 핵심 판례는 적극 가담이 뭐냐 해서 결론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의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 계약이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2 매수인이 요청을 해서 권유를 해서 이중매매가 체결돼야 그 비로소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고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법률 관계는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소유권이 여전히 갑에게 있으므로 제1매수인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 설명을 했고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적으면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요 두 번째 맨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사행이라는 개념은 뭐죠?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행이라고 하고요. 사행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 갚기 싫어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재산을 도피시키는 뭐죠? 사행이고요. 따라서 을은 채권자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해 행위를 이유로 취소한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중 매매는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해서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어요? 채권이 있는 상태지만 을이 자신의 채권을 근거로 해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론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얘는 금전 채권자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뭐 해야 되냐면 금전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을은 갑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A 토지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어요? 채권은 있지만 A 토지에 대한 특정물 채권자이지 뭐는 아니죠? 금전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중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우측에 유사한 법률 관계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은 경우인데 이거는 해당 부분에서 볼 겁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이에요. 잘 아는 병이라는 말은 적극 가담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뭐죠? 악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병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옳은 것은 1번이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말하면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 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의가 나와 있는데 백사절을 보기 전에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냐 하면 요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특수한 형태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런 의미가 되고 104조를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루는 법률행위는 무효라 합니다. 우측에 요건 보시면 객관적 요건 해가지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필요한데 주의하실 것은 나번이죠.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에서 셋 중에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A. 궁박이란 교재 나와 있는 말은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궁박이고요. 어렵게 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따지지 않고요. B. 경솔이고 무경험은 일반적 생활 경험이 불충분하다는 걸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경험 부족을 말하고요. 특별한 행위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나번 폭리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 악의 또는 편성 의사가 필요하고 답은 이러한 행위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하지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요. 일단 1번 판례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좀 복잡하지만 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불공정한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의 행위시를 기준한다는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3번 입증 책임인데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요건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효과에서 1.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폭리자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상대방은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3번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일종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는 없는데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적용 범위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두 가지 빠지는데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하는 경매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 판례는 첫 번째 판례는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백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는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대표주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추인할 수 없습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에 대기 위해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가 모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3번 불공정한 법률의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가액으로 법률의 하에서라고 인정될 때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없다. X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3번이죠. 4번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한 궁박도 포함되고요. 5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물론 맞는 질문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제4절에서 법률행위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